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25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5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닷새째 20, 30명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닷새째 20, 30명대 안팎의 이제 신규 확진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 10시 발표 기준으로 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25명이 늘어서요. 국내 확진자는 1,537명입니다. 닷새째 이 30명 안팎으로 지금 환자 수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네. 근래 들어선 최저치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네. 또 휴일에 검사 물량이 좀 줄어든 이런 효과들이 월요일이 좀 항상 적었죠. 네, 맞습니다. 같이 네.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3명이 늘어서요. 217명이고요. 치명률은 2.06%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치료 중인 사람은 2,873명입니다. 어제부터 이게 3,000명 이하로 계속 줄어든 상황이고요. 현재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은 7,447명으로 완치율은 한 70%를 넘겼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검사 중인 건수는 한 13,300건 정도가 되고요. 네. 지금까지 누적 총 검사 건수는 51만 한 8천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한 100명당 1명꼴로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확진된 25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네. 해외 유입이 한 64% 그리고 지역 발생이 한 36%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8명, 그리고 검역에서 6명, 그리고 경북에서 4명, 그리고 대구에서 3명, 경기에서 3명 이렇게 순으로 발생했는데요. 네. 서울은 뭐 8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네. 경북 같은 경우는 4명이 모두 지역사회에서 발생해서 아직 잔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치명률도 한 네. 2%를 넘겼는데요. 80대가 21% 이상이고요. 70대도 9%가 넘어서 지금 10%에 근접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대도요. 2.4%로 3%에 근접해서 네. 계속 치명률은 자, 올라갑니다. 중대본의 브리핑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 가겠습니다. 월요일 정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계신 환자들은 2,873명이며 7,447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21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25명이며 격리 해제는 79명입니다. 안타깝게도 3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신규 확진 25명 가운데 9건은 국내 확진 사례입니다.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16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진 사례가 6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을 제외한 13분이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종교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향과 향후 계획, 클럽 등 집단 감염 위험시설 점검 현황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주 후반 그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섣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전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여러 번에 나누어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각계각층의 여러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유학생 등 해외에서 귀국한 자가격리자의 가족 간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와 가족분들은 가능하면 분리해서 생활해 주시고 다중시설 종사자나 공무원, 자영업자 등 지역사회 접촉이 빈번한 분들은 특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지 3주가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5명으로 다행히 확진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한 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부활절 종교 행사나
총선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일주일간 확진 환자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내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히 한다면 그 결과는 며칠 뒤, 몇 주 뒤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 언제든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은 국가들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일관된 내리막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물결 모양을 그리고 있고 방역 모범국이라고 평가받던 국가들도 일순간에 다시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확실히 잡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하루 발생 확진 환자의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31번째 환자 발생 이후 하루 만에 20명, 그 뒤로 열흘 만에 800명을 기록했던 경험을 떠올린다면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 환자 감소 추세에 낙관하여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며 지난 3주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종교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종교계의 연중 가장 큰 행사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이 있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승차 예배와 같은 거리두며 함께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부활절 행사를 진행하셨고 천주교에서도 부활절 미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 비춰졌던 교회나 성당의 내부는 비록 텅 빈 모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랑과 축복이 가득 찬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셨기를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많은 종교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일부 대형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여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여러 명이 밀집해 있는 것은 감염병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므로 가급적 대면 종교 활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비치, 종교 행사 참여자 간의 간격 유지 등 방역 당국이 제시한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 종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와 통신 환경을 지원하며 전용 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야외 주차장에서 차 안에 탑승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승차 예배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라디오 주파수를 허가하는 등의 기술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에도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가 우리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금 더 노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모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앞선 3월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는 자가격리 이후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진단검사 강화 조치는 해당 국가의 위험도, 해당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의 수, 임시검사시설의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 환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고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국발 국내 유입 확진 환자가 164명으로 유럽 97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더불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유럽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 관리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 격리 후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항 안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단검사를 시행한 후에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출발지 기준으로 오늘 0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우선 4월 5일 이전 발급된 단기 체류 목적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간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90개 국가 또는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 한국 공간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국 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른 불편함이 있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한 언론사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신규 확진 환자 발생 수를 줄이려고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틀 전에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검사 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는 없으며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첨단 기술이나 진단 역량보다는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렇다더라 식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 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시켜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방역 업무에 매진하여야 할 당국이 잘못된 보도를 해명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방역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행정의 영역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보도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내일 모레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한 투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소에 몰리면 접촉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수요일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므로 투표일 전후로는 더욱더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기를 당부드리며
투표를 마친 후에도 혼잡한 장소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 간의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민 한 분 한 분이 접촉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는 나부터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치러진 사전투표소에서는 줄 서는 동안 적정 거리두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판 스티커가 등장했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투표소 바닥에 부착된 표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실천되었고 안전한 투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아이디어와 작은 실천이 결국은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방역당국의 관리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질병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가정과 학교, 직장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일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집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그 중대본 회의에 언급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섣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네, 오늘 아무래도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 이 네. 회의 때 했던 이야기들이 아마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후반에 4월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하겠다. 네. 그래서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할지 여부를 갖다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도요. 조심스럽게 이전 삶으로 복귀를 이것이 의미를 하진 않는다. 그리고 예전 같은 일상으로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 방역의 핵심은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 네.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고요. 네. 그리고 섣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교육, 산업, 노동, 네. 문화, 종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오늘 섭부르게 완화를 하지 않고 장기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또 하나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브리핑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유입 관련해서 자가 격리자가 늘고 있는데 가족 간 감염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가 그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 이 내용도 담겼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진단 검사가 시행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에는요, 자가 격리 중에 증상이 생기면, 그러니까 유증상자에 한해서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증상이 없더라도 3일 이내에 무조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바로 받는 거고. 네네네. 증상이 맞습니다. 없더라도 3일 3일 이내에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미국 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졌고요. 실제로 네. 미국의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서 그렇죠. 상태고요. 미국 입국자의 경우에 확진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국발 이 국내 유입 확진 환자가요 164명인데요. 네. 이 유럽 97명에 비해서는 확실히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부터 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요. 무비자 입국 제한이 90개 나라 또는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단기체류 입국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고 시설 격리 등 이 방역 관리에도 좀 한층 더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한 사회 거리두기 이후의 생활 방역 수칙과 관련된 의견들을 모으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보건복지부가 생활 방역의 핵심 수칙 5가지로 이제 잡은 게 크게 첫 번째가 아프면 3, 4일 동안 집에 머무는 겁니다. 있기입니다. 출근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외출하지 않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 2팔 간격으로
거리를 둔다. 이걸 두 번째로 정했고요. 세 번째는 30초 동안 손 씻기와 그리고 기침은 옷 소매에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매일 2번 이상 실내에 환기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를 잡았고요. 다섯 번째는 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자라고 이렇게 다섯 번째 수칙을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보완해야 될 점과 추가적인 의견들을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수칙과 관련해서요. 코로나19의 특성상 사실은 이제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마스크 착용을 기본으로 하는 방역 대책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또 꼭 기침이 아니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전파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 경우도 얘기하면서 이제 물결 묘행이다. 또 확진자가 줄다가 다시 폭발한 경우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싱가포르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국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싱가포르 확진자가 오늘 보면요. 2,5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한 달 전만 해도 100명 안팎이었는데요. 하루에 지금 200~300명씩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싱가포르 인구가 한 580만 명 정도인 것을 보려 하면요.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는 한 300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가 200명대인 것을 비교하면 확실히 싱가포르가 그러네요. 단위 인구당 숫자가 훨씬 더 네. 많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의 이런 사태는 섣부른 계약이 실패로 이렇게 유도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3일에 싱가포르에서 전국 유치원하고 초중고 개학을 강행했는데요. 그때 방역 당국이 학교가 어린이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말하면서 개학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마스크 착용 없이 그냥 책상 간격을 이제 띄워놓는 수준에서 이제 계약을 강행했는데요. 약간 방심을 했군요. 네. 불과 2주일 만에 계약 결정을 철회를 했고요.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지금 이주 노동자, 기숙사 뭐 이런 곳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요. 결코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것들 갖다가 알겠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활 방역 같은 경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역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모두 12명입니다. 서울에서는 유흥업소와 술집 등을 통한 확진자는 더 나오지 않았는데요. 한편 서울시는 어제 현장 예배를 또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추가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신규 확진자 25명 중 12명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8명, 경기 3명, 인천 1명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한 확진자 현황을 보면 신규 확진자 8명 중 6명은 해외 접촉 관련입니다. 유흥업소와 술집을 통한 확진자는 추가로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 중이던 사람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지난달 31일 입국한 19살 남성이, 동작구에서는 이달 5일 귀국한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앞서 확진된 도봉구 학원 강사의 가족이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2차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의정부 성모병원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이달 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어제 부활절을 맞아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예배에 참석한 교회 관계자와 신도 모두를 고발하고 벌금 300만 원씩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번엔 대구 경북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해외 유입 환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 우려가 여전하고 특히 경북 예천에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훈 기자,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7명입니다. 대구 3명, 경북 4명입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0일 추가 확진자 0명을 기록한 이후 사흘 연속 한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경북에서는 예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3명이 감염됐고 오늘 4명이 추가됐는데 나흘 사이 15명이 늘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지인 등 접촉자를 중심으로 확진이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경상북도와 예천군은 역학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천을 제외한 다른 경북시군에서는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완치 환자는 계속 늘면서 대구는 완치율이 80%를 넘어섰고 경북은 74.7%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소규모 시설, 해외 입국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지역의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대구시의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 결과 이만희 회장이 지난 1월 대구와 경북 청도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신천지 교회 CCTV 영상 분석에서는 31번 확진자의 교회 내 동선이 허위 진술이라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신천지 교회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5명 늘어난 건데요. 지난 2월 20일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만 주말 동안 검사 건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감소 추세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확진자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7,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날짜별로 보면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 격리 중인 환자 수를 넘어섰고요. 이후로 차이는 점점 더 벌어져서 이제 완치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격리 중인 환자 수는 3,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와 격리 중인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만 불안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 중 7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로 돌아온 뒤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여기에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를 포함하면 신규 확진자 25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16명으로 지역 사회 감염보다 더 많았습니다. 앞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발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해외 입국 확진자를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요. 지난달에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유럽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분홍색으로 보이는 미국 등 미주 국가에서의 입국자가 더 많아졌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내의 코로나19 확산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계속 가파르게 상승해 55만 명을 넘어섰고요. 유럽 국가들도 증가폭은 다소 줄었지만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해외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해외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활절을 맞은 미국의 대부분 교회와 성당에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며 조용한 주말을 맞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5월 1일을 경제 재개 목표 시점으로 잡고 군불대기에 나선 가운데 이 적절성을 놓고 찬반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6피트 떨어지는 것이 내일 6피트 땅속에 묻히는 것보다 낫다. 워싱턴 인근의 한 교회 안내판 문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 제한령 조치에 따라 미국은 쓸쓸한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예배를 강행한 칸사스주 일부 교회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신자들은 화상을 통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트윗을 통해 전례 없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winning the war. We'll be back together in churches right next to each other. Celebrate. 당초 경제 재개 시점을 부활절로 잡았다가 뒤로 늦춘 트럼프 행정부는 재개 시점을 5월 1일로 구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직자 증가와 경제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합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자들은 일부 주의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합니다. And when one starts to relax some of those restrictions, we know that there will be people who will be getting infected.
I mean, that is just reality. The critical issue is to be able to, in real time, identify, isolate, and contact trace.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1월 초부터 대유행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를 무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는 등 책임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은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 확진자 집계 숫자로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일본의 확산세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새 신규 확진자가 500명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서는데요. 특히 도쿄도의 경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8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란 기자입니다. 수도 도쿄도 등 7개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언한 뒤 첫 주말을 맞은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1일에는 하루 새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700명을 넘어섰고 어제도 500명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누적 확진자는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들 712명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도쿄도는 주말 사이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모두 2,068명이 됐습니다. 특히 도쿄도에서는 지난 11일의 경우 하루 최다 확진자가 나왔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8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각계에서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TV 아사히의 메인 뉴스 남성 앵커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일본 왕실을 호위하는 50대 남성 경찰 간부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어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동영상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택에서 반려견과 놀아주거나 여유롭게 책을 읽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면서 친구와 만날 수 없다, 회식도 못한다. 다만 여러분의 그런 행동으로 확실히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도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며 아베 총리의 한가로운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이 과연 적절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코로나19에도 잘 버텼던 수출이 4월 들어 감소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들이 대부분 부진하면서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8% 넘게 줄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22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28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14억 4천만 달러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8.6%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품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반도체와 승용차는 각각 1.5%와 7% 줄어들었고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 부품도 각각 23%, 31% 감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유가 급락까지 맞물리면서 석유 제품 수출액은 47%나 급감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이 10% 줄었고 미국 3%, 유럽연합 20%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을 상대로 수출이 줄었습니다. 수입 역시 14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 21억 8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정보통신기기와 가스는 수입이 늘어난 반면 원유와 반도체, 기계류 등은 줄었습니다. 앞서 3월 수출 성적은 469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하는 데 그쳤고 하루 평균 수출액도 6.4% 줄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4월 수출이 급감세로 시작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의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5월과 6월 2달 동안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970만 배럴 감산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어서 국제 유가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입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5월과 6월 2달 동안 하루 970만 배럴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연대체인 오페크 플러스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감산 정책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약 8천만 배럴에서 1억 배럴인 만큼 이번 합의는 10에서 12% 정도의 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동안 오페크 플러스가 결정한 감산량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최근 증산 정책을 발표하며 국제유가 하락을 이끌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이번 합의에 따라 하루 250만 배럴씩을 감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미국 셰일 원유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증산을 추진했고 이에 맞서 사우디 역시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한 증산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최근에 원유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유가 지지를 위한 감산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량이 하루 3천만 배럴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감산 합의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감산 합의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서부 텍사스유는 22달러, 두바이유는 23달러, 브렌트유는 3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뒤 사우나 등을 다니며 하루 2차례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60대 남성이 지인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휴대전화도 없이 입국을 해서 관할 지자체는 이 남성의 입국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8살 남성 A씨.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국내에 일정한 거처가 없던 A씨는 입국 다음 날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이용하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귀가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다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입국 다음 날이었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A씨의 입국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꾸로 조사니까 질본에서 늦게 이제 통보가 왔는데 전날 입국했거든요, 10일 날. 근데 거기에 이제 시차가 있었고 앱을 깔면 우리한테 통보가 가지고 관리가 되는데 관리가 안 된 거죠.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로 입국이 이루어지면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겁니다. A씨처럼 휴대전화가 없거나 자가격리 앱을 활용할 수 없는 해외 입국자는 하루 평균 350명가량으로 입국자의 10%가 넘는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휴대전화가 없는 자가격리자에게 휴대전화를 대여하고 있지만 입국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를 강화를 한다든지 불시에 현장 점검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확인을 계속하는.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시설로 입소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강화된 처벌 기준에 따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 바로 소상공인들인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착한 결제, 착한 소비를 독려하고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 방안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통시장 안에서 35년째 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한길 씨는 최근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주로 인근 대학교에 닭을 납품해 왔는데 개강이 연기되면서 거래가 대부분 끊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교했을 때 70% 내지 80% 정도 떨어졌어요. 턱값 밀린 걸 갚아야 되고 가게세 내야 되고. 이처럼 당장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센터가 설치됐습니다. 긴급 운영 자금을 마련해 신용 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무이자 신용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자에게도 1년 동안 이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를 견인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하나 더 사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착한 쇼핑으로 소상공인도 돕고 이웃도 챙깁니다. 친하게 지내는 동네에 언니가 있어요. 근데 같이 도너츠도 같이 해먹고 반찬도 같이 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민들도 내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좀 더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주민들 많아가지고 거기에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단골 가게에 미리 결제를 해두고 다음에 또 방문하는 착한 결제도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입니다. 어려울 때 미리 써주자는 운동이 동네 단골 가게 중심으로 펼쳐진 겁니다.
미용실에도 5만 원 선결제를 해놓고 다른 식당에도 5만 원 해서 가족들하고 자주 이용하고 친구 2명한테 이런 거 같이 동참하자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작지만 큰 도움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이 확산되고 있죠. 이에 생활가전이나 노트북 등의 수요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수요에 맞춰 마케팅도 달라졌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요즘 집 밖엔 거의 나가지 않는 30대 주부 정다운 씨.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식비, 교육비는 줄었지만 대신 다른 소비가 늘었습니다. 건조기와 김치 냉장고를 새로 장만한 겁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는 집안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인테리어나 가구 그리고 가전제품에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대부분 집밥을 먹다 보니 한 홈쇼핑 업체에선 지난달 주방용품 매출이 25% 늘었습니다. 한 백화점도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확산으로 노트북 판매가 늘고 대형 TV 등도 30%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의류나 식품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대형 TV라든가 프리미엄 가전의 수요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수요에 맞춰 마케팅도 달라졌습니다. 이사철 성수기가 지났지만 가구와 인테리어 시장에선 온라인 판매를 겨냥한 할인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홈쇼핑도 예년 같으면 캠핑용품이나 여행 상품 등 야외 활동 상품을 많이 팔 때지만 식물이나 인테리어 소품 편성을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집 안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을 꾸미거나 음식을 차리거나 하는 데 사용하는 소품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매출 부진 속에서도 틈새를 노리는 유통업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4.15 총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은 전국 선거구에서 전방위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편 통합당은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을 한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유세 상황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박빙 지역 유권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해달라며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통합당이 일주일 전만 해도 큰 소리를 치더니 요즘에 읍소작전으로 바꿨다며 지더라도 정도를 걸어야지 추태를 보이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수도권 격전지 유세를 펼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의 험지인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방문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고향인 충주가 있는 충북에서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통합당은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를 받은 경기 부천병의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차 후보의 이 발언으로 30, 40대가 등을 돌리고 있다며 차 후보가 탈당 권유를 받고도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해 판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또 판세를 분석해보니 심각한 상황이라며 여당이 주장하는 180석만은 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후 수도권 격전지에서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충북에서 막판 표심몰이에 나섭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호남에서 민주당의 오만을 견제하기 위해 비례는 민생당을 뽑자는 바람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새벽 고 노회찬 대표의 묘소에서 참배하고 청계천 전태일 동상 앞에서 60시간 정의당 살리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도 경기도 오산에서 안양으로 국토종주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그동안 몇몇 정치인들이 이른바 험지에 꾸준히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있습니다. 맨손으로 험지 도전에 나선 후보들 강나루 기자가 만났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경북 구미.
김영건 후보는 민주당 의원이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이곳을 경북에서의 3번째 도전지로 골랐습니다. 몇 살? 5살?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누비며 민주당 구미시장 탄생에 이어 2번째 이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념이 아니라 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보고 판단해보자. 호남에서 유일하게 보수 정치인을 2번 선택한 전남 순천. 이번엔 아예 대구 출신 천하람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의 수도권 출마 제안도 뒤로 하고 호남행을 택한 이유, 반쪽 정치인에 그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순천에서도 사랑할 만한 미래통합당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들 야,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당만 보고 찍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맞아요, 안 되지. 이 밖에도 대구 동구갑에선 젊은 피 민주당 서재원 후보가 그동안 발전이 안 돼요. 한 당만 계속 찍다 보니까 경쟁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발전이 더디니까. 저 이번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좀 잘 좀 찍어주세요. 전주 을에선 통합당 이수진 후보가 외로운 싸움 중입니다. 특정 정당에 깃발만 달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제 노력과 맨손으로 험지에 나선 총선 후보들. 결과와 관계없이 모두가 박수치는 도전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무증상자에 한해 총선 투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 동선을 분리하는 게 핵심인데요. 마스크를 쓰고 관리자와 동행해 이동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홍소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가격리자 투표 방역 지침의 첫 번째 원칙은 일반인과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먼저 투표소로 가기까지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격리 장소에서 나올 때부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고 걷거나 자기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 과정은 관리자의 1:1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투표 시간도 나눠집니다. 마감 직전인 오후 6시 이전에 투표 장소에 도착한 뒤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 참여합니다.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로 한정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출발했을 때, 그리고 투표 대기 장소에 도착했을 때, 또 복귀했을 때 자가격리자 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 인력을 배치해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투표 참여 대상은 이달 1일부터 투표 전날까지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선거 당일 무증상자입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 의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내 자가격리자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약 5만 6,800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사전선거가 치러진 지난 토요일 이후 SNS에 자신의 투표 사실을 알리는 다양한 인증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바뀌면서 이 같은 인증샷 관련 규정도 달라진 게 있는데요. 이윤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엄지손가락 혹은 V자, 때로는 이 OK 표시. 투표 당일이면 SNS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투표를 완료했다는 인증샷입니다. 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토요일 이후에도 나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다양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수 아이유 씨고요. 배우 박서준 씨, 그리고 여진구 씨입니다. 코로나19를 만난 탓에 이 아이돌 그룹은 비닐 장갑을 낀 주먹을 모아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올렸습니다. 자, 인증샷, 인증과 샷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여주려는 사진입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자, 먹자라는 말보다 자, 찍자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만큼 인증샷은 일상의 한 풍경이 됐는데 정치의 영역에까지 발을 들이며 영향을 미친 건 2010년 6.2 지방선거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배우나 가수, 방송인 등 유명인들이 투표장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투표 인증샷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기준으로 볼 때 기록적 수치인 54.5%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치러진 제18대 대선에서는 인증샷의 유형이 보다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사진 속에는 연예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함께 등장했고 사진 아래에는 재기 넘치는 멘트도 달렸습니다. 가수 윤종신 씨의 인증샷인데요. 아침부터 행사 뛴다, 권리 행사라는 짤막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개그맨 박휘순 씨는 투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신분증 그리고 이 나라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확대한 사진을 올렸는데 증명사진 속의 가르마가 또 다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주로 대중에 잘 알려진 공인들이 주도했던 투표 인증샷은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10대들의 투표 인증샷이 대거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스타든 팬이든 모두가 SNS 같은 뉴미디어에 친숙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특히 투표에 있어서도 인증샷은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는 양상입니다. 최근에 투표 인증샷 열풍에 대해 대중문화평론가 하재근 씨는 투표 참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른바 쿨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여지가 많아졌다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자체에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지만 투표 참여는 소중한 권리 행사라는 대중의 공감대가 인증샷 올리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모습들에는 단순히 투표 인증을 넘어 투표 독려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듯한 영상을 올리며 공유하는 분위기는 총선을 앞둔 지금 온라인 공간 곳곳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죠. 저는 이번 총선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 총선 대진표를 직접 그려보았습니다. 저도 정치 참여했습니다. 뭐해? 무슨 뽑아? 무슨? 우리 국회의원 뽑아야지 이제. 여러분도 선거 전에 후보자 검증 잊지 마세요. 네, 여러 선거를 거쳐오면서 투표 인증샷에 둘러싼 해프닝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2년 총선 당시 방송인 하하는 투표장 앞에서 V자를 그리며 인증샷을 남겼다가 네티즌들의 호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V자를 그리는 것은 특정 후보나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선거법 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하는 꼬마였습니다. 어른이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며 사진을 V자 없는 걸로 다시 찍어서 올렸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 멤버 역시 V자 인증샷이 논란이 돼서 주먹을 쥐고 찍은 사진으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까지는 인증샷에 이렇게 엄지척 또는 V자, 손가락 사용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과거와 같은 해프닝은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엄지손가락 혹은 V자를 그린 투표 인증샷도 허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나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도 예전에는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증샷을 찍을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인증샷을 찍을 경우 투표소 밖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 자 이거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건데, 자 이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 투표까지는 이틀 남았습니다.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도 체크해 보시고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 투표소에서 지켜야 할 새로운 지침들 미리 점검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KBS 뉴스 이윤입니다.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4.15 총선 투표 동료 프로젝트. 오늘은 방송인 김구라 씨입니다. 함께 보시죠. 노 퓨처, 예. 투표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예. 제대로 사람을 뽑아야지 우리의 미래도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표는 우리의 삶을 1cm라도 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행복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4월 15일에 투표하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표자를 뽑으러 갑니다. 투표하세요.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에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